네, 반갑습니다. 다시 돌아온 지어볼값쇼의 피카소입니다. 오늘 미리 예고해 드린 대로 건축주 학교, 집짓기 탐구생활 건축주 학교 방송을 시작해 볼게요. 이 내용은 제가 그 건축주 학교라는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던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의 내용을 그대로 한번 온라인 상으로 보고 계신 예비 건축주 분들한테도 내용을 전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국민학교 시절이죠. 요즘은 초등학교지만 국민학교 시절에 방학을 맞이하면 방학 때 탐구생활이라는 그 숙제를 받아서 방학 내내 풀었던 기억 있으실 거예요. 그게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숙제였는데요. 이 집짓기 탐구생활 건축주 학교도 그런 개념입니다. 건축주 분들께서 집 짓기 전에 미리 이 강의를 쭉 시청을 하시면 앞으로 지을 집에 있어서 스스로 뭔가 학습이 되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는 그런 방송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을 집짓기 탐구생활 건축주 학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집짓기 탐구생활 건축주 학교의 모토가 있는데 좋은 건축주가 좋은 집을 짓는다. 저를 찾아오시는 많은 예비 건축주 분들뿐만이 아니라 세미나라든지 강의를 나가게 되면 건축에 실패하셨던 그런 분들께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세요. 내가 업자를 잘못 만나서 또는 예산 배분을 잘못해서 또는 운이 나빠서 또는 너무 사람을 믿었는데 그 사람한테 발등을 찍혀서 내가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집에서 별로 행복하지 않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그분들과 세미나가 끝난 다음에 이야기를 쭉 질문을 하고 나눠보면 결국은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모든 집은 그 건축주 분들의 수준과 정확히 비례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쁜 집을 얻으신 분들은 나쁜 집을 얻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이셨다. 그런 상황이셨다. 뭐 되게 가슴 아픈 이야기고 어떻게 들으면 참 기분 나쁜 이야기일 수 있겠으나 집의 수준은 건축주의 수준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거를 제가 목수 생활할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 네, 수많은 건축주분들을 만나보고 제가 얻은 결론은 뭐냐? 좋은 건축주가 좋은 집을 짓는다. 입니다. 어, 지난번 방송보다는 조금 이렇게 포맷이 보기에 좀 좋아지셨을 거예요. 아직은 어설프지만 늘 발전하는 방송 지어볼값쇼의 피카소 본격적으로 집짓기 탐구 생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는 건축 시행을 앞둔 건축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이고요. 그 다음에 집짓기 탐구 생활을 통해서 건축주의 건축 주권을 확립하고 준비되고 또한 현명하고 또한 자격이 있는 이 건축주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건축주의 건축 주권 뭐 대단히 뭐 거창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 뒤에 내용이 나올 거예요. 건축주에서 이 주자가 주인 주자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갑과 을 관계로 계약을 맺지만 결론적으로 많은 건축에 실패하신 건축주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을이 되었다. 내가 갑이었으나 내가 을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시거든요. 이 건축주로서의 이 주권을 행사하실 수 있으시려면 준비되어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현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좋은 집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 자격 부분에서 땅이 있고 예산이 준비되어 있으면 건축주로서의 자격이 갖추어진다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좀 제가 앞으로 드릴 거고요. 이 컨텐츠가 보통 8시간짜리예요. 8시간짜리인데 그걸 좀 압축을 해서 짧게 할 건데 오늘 하루 만에 다 끝낼 수는 없고요. 오늘 한 반절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반절 정도를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카데미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해드릴게요. 집짓기 탐구생활 건축주 학교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집을 짓는 일이라는 건 우리가 갑자기 닥친 어떤 교통사고와 같은 일이 아니에요.
내가 예상하지 못하고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당하는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아니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준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인데 집을 짓는 일은 대부분의 건축주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일생에 딱 한 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또한 내가 평생을 모아온 자산을 대부분 다 투자하시고 그리고 내가 평생을 두고 꿈꿔왔던 모든 꿈을 대부분을 다 투자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패해서는 안 되거든요. 실패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고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짓기 탐구생활 건축주 학교는요. 보세요. 집이 결국 목적은 집을 잘 지어서 그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이죠. 그렇다면 이 집이라는 건 나의 행복한 삶을 위한 수단인데 이 수단이 제대로 잘 사업이 완수되기 위해서는 사업이 완수된다는 표현 좀 딱딱하긴 하네요. 그 삼위일체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배우셨을 거예요. 뭐 빛의 삼원소, 그쵸? 그 다음에 뭐 음악의 삼원소 뭐 이런 식으로 배웠을 텐데 좋은 집이 지어지려면 세 가지 삼원소가 있는데 그 삼원소가 첫 번째 건축주가 있으셔야 되고요. 제가 마우스를 좀 큰 걸로 됐다 큰 마우스로 바꿨어요. 건축주가 일단은 있어야 이 집을 짓는 일은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을 시공자라고 하죠. 시공 전문가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하는 설계자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건축주는 비전문가이지만 건축주가 집을 완성하기 위해서 전문가 그룹이 두 그룹이 있는데 시공자 그룹과 설계자 그룹 이 두 그룹이 건축주를 서포트해서 이 삼박자가 잘 맞아야 좋은 집이 지어질 수가 있죠. 그런데 건축주가 집을 짓기 전에는 많은 조건도 가지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많은 그 보통은 로망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바람, 니드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조건과 바람을 놓고 봤을 때 현실과 이상은 늘 갭이 있고 차이가 있다. 근데 이 조건들은 예산, 가족, 뭐 건축법, 내가 가지고 있는 땅, 그 다음에 그 내가 어떤 거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우선순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주변의 환경, 주변의 환경은 땅뿐만 아니라 그 대지가 가지고 있는 주변의 환경, 그 다음에 사회적, 문화적으로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하는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자연 환경도 역시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건축주가 라이프 스타일, 그 다음에 건축주가 바라는 어떤 취향, 그리고 건축주가 그 집에서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 같은 것들도 다 이 좋은 집을 짓기 위한 조건들이 되겠죠. 근데 항상 내가 가진 조건들은 조금은 부족하게 느껴지고 내가 가진 조건들은 항상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들을 하시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집을 지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족한 걸 어떻게 채울까? 그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아카데미에 대해서 보면, 자, 세 가지 삼원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좋은 집을 지으려면 건축주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을 설계하는 설계자 그룹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설계를 바탕으로 집을 짓는 시공자 그룹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먼저 건축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건축은 말 그대로 어떤 물질적인 재료들을 이용을 해서 인간 생활에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일을 건축이라고 하고 또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구조물 자체를 건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아까 3원소 중에서 설계를 하는 건축가 그룹, 설계자 그룹 보통은 우리 소비자분들은 건축사라고 알고 계시죠. 이 건축가 그룹들은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이냐면 건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건축가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은 건축가는 시공자 분들도 건축가라고 이야기하긴 합니다. 조금 한 발짝 옆으로 가서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 분들 중에는 건축을 전공하시지 않은 분들이
꽤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건축가 분들 중에서 일본에 있는 안도 다다오라는 분이 계신데, 이 안도 다다오는 사실은 원래 건축 전공하신 분이 아니고 복싱 선수 출신이죠. 그런데 아주 유명한 건축가가 되었죠. 그리고 동대문 DDP, 동대문 프라자 건축하신 분들도, 분들이 아니죠. 그분이 이제 뭐 몇 년 전에 작고 하셨죠. 유명한 여성 건축가 분이셨는데, 이분도 사실은 건축 전공자가 아니셨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축 전공이 아닌데 설계를 꽤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건축 전공을 하고 건축사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정식 국가에서 인정하는 건축사만이 건축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꽤 강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설계를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가지고 있죠. 그런데 알고 보면 사실 이 건축가라는 거에서는 설계하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그 시공을 하는 기술을 가진 분들도 역시 건축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사람을 보통 동네 업자, 그 다음에 건축업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 이 빌더, 영어로 하면 빌더인데 말 그대로 시공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건축 공사를 맡아서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건축업자라고 하죠. 그러면 건축주는 뭐냐? 말 그대로 오너입니다. 오너. 네. 건축을 기획하고 자금을 대면서 그 일을 맡기는 사람. 그러니까 건축을 설계하는 사람, 그 다음에 건축을 시공하는 사람에게 처음에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런 공간을 갖고 싶어서 내가 자금을 대고 당신들한테 일을 맡길 테니 당신들이 설계를 해주고 당신들이 시공을 해줘라 라고 처음에 시작하고, 이 건축이라는 일이 시작될 수 있도록 시발점이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건축이 완공된 이후에 그 건축물에서 살면서 모든 혜택을 누리시는 분들이 누구냐? 건축주죠. 말 그대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주자를 쓰시는 분들이 건축주, 대단히 중요한 분이시다. 그래서 건축 설계하시는 분도 중요하고 건축을 시공하시는 분도 중요하지만 본인 스스로 예비 건축주분들이 내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못 하세요. 그래서 그 건축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많은 건축주, 예비 건축주분들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셔서 설계를 의뢰하실 때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죠. 나는 어디에 땅을 사놔서 그 땅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나는 대략 볼륨을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규모는 어느 정도 평수를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거실은 좀 크게 했으면 좋겠고, 방은 한 2개 정도 필요하고,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한 자재 이야기도 꽤 많이 하세요. 내가 알아보니까 창호는 어느 회사에 어떤 창호가 좋고, 그 다음에 집의 디자인은 또 내가 쭉 인터넷에서 서칭을 해보니까 나한테는 이런 디자인, 컨셉의 디자인이 나한테 맞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그런 이야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땅에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이 얼마를 가지고 계시며, 그 다음에 어떤 디자인을 선호하시고, 그리고 방이 몇 개가 필요하시고 몇 평을 짓고 싶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전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설계를 하다 보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지만, 그에 앞서서 저는 당신은 누구이십니까가 훨씬 더 제가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왜냐면 이게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학교를 설계하거나 병원을 설계하거나 상가를 설계하는 게 아니고 집을 설계하는 거거든요. 집을 설계한다라는 건 뭐냐면 가족 구성원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가족 구성원들의 취향과 가족 구성원들의 어떤 니드를 제가 파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집 안에서, 집이라는 공간 내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에 제가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저는 저희한테 일을 의뢰하시는 건축주분들이 어떤 분이신지 그게 저는 궁금하거든요. 근데 제가 질문을 던지면 많은 분들이 당황하세요. 스스로
내가 몇 평을 지어야 되지? 그리고 어떤 자재를 써야 되지는 많은 고민을 해보셨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 사람인지에 대한 고민은 안 해보고 오시거든요. 뭐 갑인가 을인가 이야기는 앞에서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몇 평을 짓고 돈을 얼마를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자재를 써야 될지는 고민을 하셨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시는 순간 갑이 아니고 을이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 본인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건축주로서의 그 주권을 행사를 못 하시는 거죠. 그거를 좀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해드리면 좀 뜬구름 잡는 얘기 같았잖아요. 정확하게 집을 짓는 목표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고 오세요. 뭐 단순히 먹고 자고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집을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많은 대안들이 있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할 것 같으면 차라리 좋은 호텔에서 평생 이용권을 끊어서 사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경치 좋고 그 서비스 좋은 호텔 가면 빨래도 해주죠. 그 다음에 호텔에서는 수영장도 있죠. 피트니스 센터도 있죠. 그게 삶의 질에 있어서는 훨씬 더 좋을 수 있거든요. 또는 좋은 아파트를 얻어서 살 수도 있는데 집을 지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왜 집을 짓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그리고 정확한 목표. 그 다음에 정확한 방향. 이 목표와 방향은 앞서서 말씀드린 건축을 설계하는 설계자나 건축을 시공하는 시공자가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목표와 방향은 누가 제시를 해줘야 되느냐? 건축주가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서 건축주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준비라는 것은 돈을 준비하고 땅을 준비하고 어떤 자재를 쓰는 게 좋을지를 조사해서 준비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 사람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시고 그리고 가족도 포함이죠. 그리고 나는 이 집에서 어떻게 살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에 맞추어서 어떤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목표가 있으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준비되어 있는 예산과 땅에 비추어서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전체적인 틀은 건축주가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기 때문에 좌충우돌하고 이산도 가고 저산도 가고 헤매다가 결국은 지쳐서 아유 당신이 전문가니까 설계하는 당신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라고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업자들한테 그냥 알아서 해주십시오 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하다가 믿었는데 발등을 찍히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서 한 얘기를 정리하자면 나는 누구이고 여기서 말하는 나는 저를 찾아오신 그 한 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걸 반드시 생각을 해보시고 그 부분을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게 가장 큰 준비다. 그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걸 준비함에 있어서 좀 도움될 만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자면 집의 의미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특히나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기존에 2019년도까지 가지고 있던 집의 의미와 2020년도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집이 가지는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집 사용 설명서를 저는 다시 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축학과에서 배우는 교과서도 다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건축 시공하는 저희들도 건축에 접근하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건축주를 만나서 건축을 기획하고 설계하는 건축 설계사분들도 기존의 그 20세기의 마인드를 완전히 버리고 21세기의 마인드로 새로운 접근 방식과 새로운 철학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집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집이 하는 역할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죠. 뭐 이 이야기는 제가 수시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하고요. 집의 의미, 당신에게 집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해요. 처음에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해도 당황을 하시는데, 당신에게 집은 어떤 의미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정말 100이면 100 대답이 다 다릅니다. 100인 100색이죠.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의 추억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좋은 추억이, 사랑받고 자랐던 좋은 그 자양분이 내가 성인이 되어서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함에 있어서 나에게 자양분이 돼서 내가 건강하고 현명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양분이 되어져 왔는데, 이게 부모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 어렸을 때 자랐던 집도 역시 나에게 큰 자양분이 되어 주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앞으로 내가 키우고 있는 나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추억과 똑같은 자양분을 주고 싶어서 집을 짓고 싶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또 많이 하는 대답 중에는 어떤 대답도 있냐면, 집이란 평생의 로망이었다. 특히 남자분들. 내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이라는 표현은 조금 어폐가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평생을 땀 흘리고 노력해서 일을 하셨잖아요. 이제 정년을 앞두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는 내가 정년을 하게 되면 그동안은 가족들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서 좀 살아보고 싶다. 근데 나의 평생의 로망이 산 좋고 물 좋은 자연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작은 집을 짓고 마지막 남은 여생을 거기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나에게 주는 선물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시고요. 어쨌든 집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이 집이 사는 집입니까? 사는 집입니까? 이게 뭐냐면, 영어로 얘기를 하면 내가 돈을 지불하고 buying 하는 집입니까?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에 아파트 문화가 시작되면서 내가 2억이 있으면 20평대 집을 사는 거고요. 내가 3억이 있으면 30평대 집을 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집이란 그냥 재화를 지불하고 반대로 교환하는 의미. 그런 의미였죠. 그리고 살다가 가족 구성원이 늘어나고 불편해지면 돈을 좀 더 보태서 큰 평수로 옮기는 그런 의미였는데, 제가 말하는 두 번째 사는 집이라는 것은 어떤 집이냐면 삶을 영위하는 리빙, 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집을 요것도 좀 할 얘기가 많은데요. 앞서서 건축이란 얘기를 할 때 어떤 물질들을 이용해서 공간을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보통은 이렇게 물체나 어떤 물질들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면 보통 만들다라는 표현을 하지 짓는다라는 표현을 안 써요. 근데 우리가 집을 짓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집을 만든다라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국어에서 짓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행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보통 얼른 떠오르는 게 뭐가 있냐면, 작가들이 글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글을 짓는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농부들이 1년 내내 땀을 뻘뻘 흘리고 힘들게 농사를 해서 쌀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쌀 농사를 짓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이제 뭐 이런 것들은 농부 아니신 분들이나 글을 쓰시는 작가가 아니면 좀 먼 얘기지만, 우리 일상생활 중에서도 그 주부분들이, 엄마분들이 정성스럽게 밥을 만들어내지 않고 밥을 짓죠. 그래서 우리 국어에서 짓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일들의 행위에 공통점을 생각을 해보면 어떤 그 행위들에다가 짓는다라는 표현을 쓰냐면, 오랜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는 일, 그런 것들은 짓는다라는 표현을 쓰지 만든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죠. 그래서 집도 역시 간단하게
돈을 지불하고 땅이 있고 돈이 있으면 그냥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성이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집은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러면 이 오랜 시간과 정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배우는 것이 이 집짓기 탐구생활 건축주 학교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상과 현실. 많은 건축주, 예비 건축주분들 또 저희와 시공까지 가서 시공을 하시는 분들이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나면 보통 한 1년 정도 스케줄이거든요. 저희를 찾아오셔서 나중에 입주하실 때까지 스케줄이 1년 정도 걸리세요. 설계가 보통 8, 9개월 정도 걸리고 시공이 3, 4개월 그렇게 걸리다 보니까 보통 1년 정도 스케줄로 일이 진행이 되는데, 모든 일을 마치고 이제 입주를 하시면 그때쯤 항상 빼놓지 않고 건축주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뭐냐면 결국은 예산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내가 바라는 대로 조금 더 멋지게 조금 더 크게 지을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쉽다라는 얘기를 모든 건축주분들이 하세요. 근데 이게 평당 500짜리를 지으시는 분들이나 평당 1000만원짜리를 지으시는 분들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20평을 지으시는 분들이나 90평을 지으시는 분들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상과 현실은 항상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유일한 취미생활이 오디오 생활인데 이상은 하이엔드급으로 뭐 몇천만원짜리 스피커와 몇천만원짜리 앰프를 들여서 귀 호강을 좀 하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몇십만원짜리 정말 망설이고 망설이다가 결국은 뭐 100만원짜리 뭐 요런 오디오를 지금 듣고 있는데, 그거는 이상과 현실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음악을 못 듣는 게 아니고 음악으로부터의 쉼을 얻고 위로를 얻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집의 의미에 대해서 그래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게 뭐 제가 뜬구름 잡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인문학적인 얘기인 것 같기도 하지만, 인문학적인 얘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거창해서 제가 감히 인문학적인 얘기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못 하겠어요. 하지만 내가 어떤 디자인, 어떤 재료, 그 다음에 뭐 몇 평을 짓고 어떤 공간이 필요해 라는 거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나는 누구이고 우리 가족은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살았을 때 내가 행복감을 느끼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이 집에서 어떻게 살고 싶다라는 그 정확한 목표, 이런 것들, 집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농부가 땡볕에 나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준비하는 것처럼, 노력하는 것처럼 그런 준비들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면 내가 일단 행복하려면 1차원적으로 집에 비가 새고 집이 추우면 디자인이 아무리 예뻐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집이 아무리 크고 멋지고 해도 당장 비가 새는데, 그리고 한겨울에 오들오들 떨면서 춥고 곰팡이가 피고 있는데 행복할 수가 없거든요. 1차원적으로 집이 갖추어야 될 조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집을 짓는 1차원적인 목표는 쾌적하게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원시시대로 돌아가 보자면 우리 원시시대에 수렵하고 사냥하고 하면서 그 수렵 채집을 하던 시기에는 집이라는 게 따로 없었죠. 그런데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정착이 필요해졌고, 그리고 햇빛, 비, 눈, 바람, 추위, 더위와 같은 그 자연 환경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신체를 보호하고요. 그 다음에 맹수들, 그 다음에 벌레들, 이런 것들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어떤 공간이 필요로 해졌죠. 그래서 동굴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움막으로 집을 짓기 시작하고, 집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공간들, 집이라는 공간들이 발전을 해왔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라는 것, 우리 인간들이란 건 끊임없이 내가 쾌적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바람을 막아주는 것, 단순히 비가 왔을 때 비를 안 맞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했지만, 이제는 겨울에 좀 따뜻하고 싶고 여름에 좀 시원하고 싶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인간의 욕망은 발전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안 주면 눕고 싶고 뭐 이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집은 1차적으로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뭐 화학적인 기준이라든지 미학적인 기준이라든지 심리적인 기준, 그 다음에 물리적인 기준,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교과서에서는 집이 갖추어져야 할 조건을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뒤에 갖추어져 여기 있네요. 이겁니다. 집은 짓는 1차적인 목표가 쾌적하게 거주하기 위해서 집을 짓는데, 이 쾌적함을 결정짓는 요소가 있어요. 이 쾌적함을 결정짓는 요소가 있는데, 온도, 습도, 그리고 예전에는 소음이었어요. 온도, 습도, 소음. 그러니까 적정한 온도와 적정한 습도, 그 다음에 소음이 아예 없어도 안 됩니다. 백색 소음, 요즘 ASMR이라고 하나요? 이런 게 있어야 인간이 편안함을 느끼거든요. 이 세 가지가 쾌적함을 결정짓는 3대 요소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에 써놓은 거는 온도, 습도, 그리고 CO2라고 대표되는 공기의 질, 요 세 가지를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온도, 습도, 공기의 질, 소음, 이렇게 해서 4대 요소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는 석삼자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뭐든 세 가지 요소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온도, 습도에서 소음을 빼고, 그 다음에 공기의 질, 이렇게 세 가지를 집의 쾌적함을 결정짓는 3대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적절한 온도와 적절한 습도가 1년 내내 항상 바깥 기후나 바깥의 상황에 영향받지 않고 유지되는 집을 갖는 게 1차적인 집이 가져와야 될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되는 게 뭐냐면, 많은 예비 건축주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패시브 하우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패시브 하우스가 그래서 이 쾌적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5가지, 이게 뭐 패시브 하우스에 나오는 그 도표인데, 이 도표 설명은 스킵하고요. 이 5가지입니다. 이렇게 온도와 습도와 공기의 질이 일정하게 쾌적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집이 어떻게 물리적으로 이런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고단열, 고기밀, 고성능 창호, 그 다음에 열해소 환기장치, 강제 환기장치죠. 그리고 열교 차단. 이 5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야 좋은 집이 나온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집은 일정한 온도, 습도, 공기의 질이 유지되는 집. 그래서 이 5가지가 충족되어야 쾌적한 환경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집을 지으려고 하시는 예비 건축주분들이 제가 앞으로 할 이야기들을 꾸준히 들으시면 거의 준 전문가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커리큘럼 집짓기 탐구 생활을 앞으로 한 1년 정도 꾸준히 보시면 웬만한 어설픈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은 찜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햄테스트, 이 얘기도 너무 깊이 들어간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스킵을 하는데, 그냥 간단히 얘기만 하자면, 저희가 설계할 때, 설계가 거의 완성될 때쯤에 저희가 이 테스트를 하는데, 뭔가 뭐 물리적인 기계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고요. 설계 도면이 이대로 시공했을 때 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5가지 조건을 제대로 충족해낼 수 있을지를 설계 도면에서 테스트를 해보는 건데, 그게 뭐냐면 히트, 열, 에너지죠. 에너지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지, 이 건축물이. 그 다음에 에어가 뭐냐면 공기죠.
그 기밀이라는 표현으로 나중에 언젠가 제가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히트는 뭐냐면 단열층, 그 다음에 에어는 기밀층, 그 다음에 모이스처는 뭐냐면 수분막층, 요런 것들이 집안 전체를 슬라이스를 할 때 평면에서 수직 수평으로 슬라이스를 해서 그게 다 깨지지 않고 완벽하게 다 연결이 됐는지 펜으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펜테스트란 표현이 여기 안 나오는, 햄 펜테스트라고 여기 써있군요. 그래서 앞자만 따서 HAM을 하면 햄 펜테스트라고 하는 걸 하죠. 요 얘기도 언젠가 제가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뭐 몇 달 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소비자분들이 그 다른 꼭 저희한테 설계를 하시지 않고 다양한 곳에서 설계를 의뢰를 하시게 될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도면을 놓고 이 펜만 있으시면, 보통 저는 뭘로 하냐면 그거 형광펜이죠. 형광펜으로 해봅니다. 건축주분들도 쉽게 해보실 수가 있어요. 요거 언젠가 한번 요거 컨텐츠도 괜찮겠다. 그쵸? 요거 한번 해보시죠. 나중에 그 얘기 나올 때까지 가면 앞으로 한 4~5달 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만 도면을 놓고 이 펜 테스트 해보는 것만 한번 해보죠. 재밌을 것 같네요. 지금 막 건축을 앞둔 예비 건축주분들도 계실 테니까. 집짓기 탐구생활 건축주 학교 첫 번째 시간은 너무 길면 편집하는 분이 뼈를 깎아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것들은 뭐 건축에 대한 공법이라든지 그 공법들의 특장점,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짧게 이야기할 거고요. 왜냐면 왜 짧게 얘기할 거냐면 인터넷에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짧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요. 건축의 흐름. 설계부터 기획, 설계, 그리고 시공사 선정, 시공, 그 다음에 유지보수까지의 그 흐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약을 팔자면 유료 강의를 꽤 많이 했었어요. 요걸 들으신 분들은 끝나고 나면 다 기립박수를 치셨고 너무 많은 도움이 됐다라는 얘기를 한결같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대하시고 이 강의 집짓기 탐구 생활 쭉 저하고 같이 한 장 한 장 풀어보시게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안녕히 계세요.